의예과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하고 제가 어떻게 입시 생활을 거쳤는지 그리고 뭐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고3이었고 작년 초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한 학기 동안 생활을 하다가 2학기 됐을 때 휴학을 하고 시대인재에서 반수를 해서 올해 고려대학교 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저의 현역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현역 때 처음에는 전시랑 수시랑 동시에 병행을 하다가 고3 때 돼서는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수시에 더 훨씬 더 집중을 한 케이스인데 일단 저는 진로 희망사항을 1, 2학년 때는 생명과학연구원이랑 생명공학연구원을 썼다가 3학년 때는 생명공학자를 바꿔서 수시 원서를 쓸 때 치대랑 의대랑 같이 쓰려고 이렇게 바꾼 케이스입니다. 전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딱히 하기보다는 그냥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과목 중에 제가 관심이 없는 과목을 좀 소거를 하다 보니 생명과학이 남아서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다가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의대 갈 생각이 없냐 하는 권유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고3이 되고 나서 제 내신을 가지고 이제 의대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고3 때 되게 그래서 막판에 이제 내신을 열심히 챙겨가지고 내신을 좀 올려서 이제 의대도 써볼 수는 있겠다 싶어서 이제 고3 때는 진로 희망사항을 의생명공학자로 바꿨고 그다음에 수상 같은 거는 제가 특별하게 수상을 뭐 한 건 없고 교과우수상 내신 잘 맞을 1등 받아서 받는 거랑 그다음에 뭐 글쓰기 대회 뭐 이런 자잘자잘한 것밖에 없고 수상도 딱히 막 생명과학에 관련돼서 특출난 거는 없는데 저는 세특을 대신에 좀 제 진로랑 관련지어서 좀 많이 썼습니다. 그 세특을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제 너네가 한 그 활동을 바탕으로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써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관련돼서 저는 어떤 거를 이 활동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더 심화 공부를 제가 혼자 스스로 어떻게 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미래에 어떤 걸 할지 이런 식으로 관련지어서 세특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내신은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는 1.6이었고 2학기 때도 좀 챙겨가지고 1.5로 올려서 이제 그나마 이제 반수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6이라는 내신이 사실 의대에 가기에는 높은 점수는 아닌데 저희 학교 일반고긴 했는데 좀 내신 굉장히 좀 치열한 일반고라서 전교 1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6이 인 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동아리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과학 실험을 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봉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양로원에 가서 하는 봉사를 꾸준히 했었는데 1, 2학년 때 꾸준히 해서 100시간 이상 채우고 그리고 3학년 때는 대부분 봉사를 안 하니까 저도 3학년 때는 봉사를 딱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는 저희 학교는 정규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정규 동아리는 1, 2학년 때는 이제 화학 생물 관련된 실험을 하는 동아리가 있고 그다음 자율 동아리는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동아리인데 저는 1학년 때는 생명 관련된 활동을 하고자 해서 이제 생명 관련 도서를 읽거나 뭐 테드 영상을 시청하거나 하는 그런 동아리를 했고 그다음 2학년 때는 경제 신문 읽기를 했는데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도 굳이 생명에 대한 활동을 이제 뽑아내서 경제 신문에서도 이제 뭐 생명
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전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기사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세특을 쓰게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어서는 학교에서 심화 전공 멘토링이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대학교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그런 활동이었는데 저도 이것도 생명과학 관련된 걸 해서 생기부를 생명과학 쪽으로 통일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도 이제 생명과학이랑 화학 과목 위주로 했는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독서를 했고 그 다음에 2, 3학년 때는 생명과학이랑 화학 위주로 이제 했는데 고3이 되어서 이제 의대랑 치대에 쓰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의대 관련된 활동은 생기부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에라도 집어넣자라는 생각에 이제 고3 때는 조금 의학이랑 뭐 의사, 윤리 뭐 이런 데 관련된 독서도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기부는 이런 식으로 채웠고 이제 수시 지원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고2 때까지는 고2 때 한번 제가 모의고사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는데 고3 초반 때까지는 잘 나오다가 이제 6평을 보면서부터 조금씩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수시에 좀 집중을 했는데 제가 제일 못 본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수시 지원을 하는데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수시 지원을 맞춰서 쓸까 하다가 그래도 이때까지 그래도 잘 봐왔으니까 수능도 잘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시 지원을 맞추지 않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치의학과랑 경희대 치의학과를 썼는데 처음에 치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서울대를 생명과학부나 화생공이나 아니면 농생대 쪽을 쓰려다가 거기는 1차를 붙더라도 제가 고등학교가 과학중청 학교였는데 저는 과학중청반에 들어가면 이제 3학년 때 내신을 과학을 추가목으로 4개를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에 만약에 1차를 붙으면 면접 때 이제 화학2나 생명과학2에 대한 내용을 면접을 보는데 저는 만약에 수능 끝나고 그걸 준비를 하더라도 저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 치의학과를 대신 넣었습니다. 이게 더 좀 그 내신 컷이나 뭐 그런 게 더 높기는 한데 1차를 붙은 다음에 면접에는 이제 MMI 형식으로 해서 이거는 단시간 내 준비를 하더라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서울대 치의학과를 썼고 그다음에 경희대도 의대를 높다고 생각을 해서 치의학과를 썼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서울대까지는 붙었고 면접에서 떨어진 케이스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의예과를 쓰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최저가 4학 5인데 저는 이거를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가 조금 더 낮고 제가 가고 싶기도 했던 생명공학부를 써서 이거는 최종 붙었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의예과는 제가 고향이 대구라 가지고 붙더라도 근처에 친척들이 사니까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경북대학교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전에 발표가 나면 1차를 떨어졌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전 아무리 제가 고향이라고 해도 거기서는 고향인 걸 모르니까 이제 서울보다는 대구 지역을 좀 더 우선시해서 제 생각에는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외과는 근처기도 하고 해서 썼는데 이거는 제가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그냥 떨어졌고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는 이게 학업형이라는 그 수시 그게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넣는 거라서 수능을 잘 보면 자기소개서를 넣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납치를 당할 그 위험이 없는 그런 전형이라서
이거를 썼는데 수능을 뭐 그렇게까지 잘 보지는 않아가지고 수능 끝나고 자기소개서를 넣었는데 이것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보면은 당연히 고려대학교에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행정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한 학기 생활을 하면서 크게 뭐 반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딱히 가지진 않았는데 반수를 하더라도 저는 수능을 다시 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쉬우니까 최저 없는 그런 전형을 쓸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계속 뭐 학원 선생님들 찾아가거나 하면 다시 도전할 생각 없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고민을 하던 찰나에 1학기를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하다가는 나중에 미련만 남겠다 싶어가지고 휴학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시대인재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거의 수능 공부만 계속했고 수시 지원은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의대를 목표로 반수를 한 거니까 거의 다 의대를 넣었는데 일단 서울대 치의학과는 제가 서울대를 1차 현역 때 떨어진 게 아쉬워가지고 넣었는데 이번에는 1차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화생공은 왜 넣은 거냐면 이제 사실 딱히 갈 생각은 없긴 했는데 현역 때 제가 연세대를 안 썼어요. 내신이 낮아서 바로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저랑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저랑 내신대가 비슷했는데도 1차를 붙은 걸 보고 제가 붙을지 안 붙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어차피 붙어도 면접을 안 가면 되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보다는 연세대학교 학생공도 높아가지고 그래서 썼는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 의예과랑 중앙대 의예과는 이제 면접이나 면접이 없는 그런 일괄 전형이었는데 이것도 떨어졌고 연세대학교 미래캠을 붙었고 이제 고려대학교 의예과를 붙었는데 일단은 연세대학교 미래캠 의예과는 예비 1번이었어요. 그래서 붙었고 고려대학교는 이제 추가 합격이 된 건데 제가 수능을 반수할 때는 3개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잘 봐가지고 이제 수시 납치를 당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을 붙고 나서 이제 수능 점수가 고려대학교 의예과랑 비슷한데 고려대학교 의예과는 처음에는 떨어져가지고 이제 납치를 당하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고려대학교 의예과도 수시를 붙어가지고 수능 점수랑 비슷하게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별 공부 방법을 자세히 적어보긴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꾸준히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굳이 내신과 수능을 구분해서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내신은 일단 선생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혹 학생들 중에는 학교 수업 시간엔 집중을 안 하고 이제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고 그거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목별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는 일단 지문 분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필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작품에 있는 표현법이나 작품을 쓰게 된 배경,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문법은 이제 개념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개념만 알고 있어서는 이제 문제는 예시들이 나오니까 예시들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시들을 많이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문학은 학교 선생님별로 수업 방식이 다르겠지만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그 지문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문제를 푸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일단은 교과서랑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같은 문제라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풀고 이에 대한 응용 문제도 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내신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실험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지문을 저는 거의 통째로 암기를 했었는데 지문을 변형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문에 뭐 빈칸을 뚫어서 그 빈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문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 일단 서술형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서술형의 문법을 정확히 아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이제 문법이 틀리면 바로 이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지문에 나오는 문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관련된 과목은 전부 다 암기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희 공부 방식에는 저는 컴퓨터로 한글 파일에다가 이제 사회 같은 과목은 전부 다 이제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타이핑한 걸 바탕으로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그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걸 빈칸 채우기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구축을 해서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과서나 프린트에 나오는 사진이나 표 같은 자료들도 시험 문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내신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이거 내신 개념 중에 헷갈릴 만한 것들을 이제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념을 응용한 문제를 풀이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능으로 넘어가면, 수능은 이제 평가원만이 내는 문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기출을 분석하는 게 단순히 문제를 풀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성질을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제 평가원이 기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평가원 문제를 낼 때 이제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용어를 쓰는지 그런 것들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이제 소재가 다양하고 자기가 모르는 소재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나 예술, 법, 경제 이런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지문을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다가오면 이제 비문학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소재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푼 지문에 제가 생소한 그런 용어가 담겨있으면 그 용어에 대해서 따로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간단하게 찾아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배경 지식을 좀 넓혀 봤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기출, 문학은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데, 그래도 기출에 나오는 거는 이제 확실히 하나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보기를 줘서 이제 보기에 나온 방식대로 해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에 나온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출 표현을 이제 자세히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화작이랑 원매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현역이랑 단수할 때는 문법이 들어갔어서 문법의 경우에는 아까 내신처럼 예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역시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수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조금 중요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영어를 89점 맞아서 2등급을 받는 일이 없으려면 항상
그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90점 후반대가 나올 성적을 받도록 계속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애들이 많이 틀렸던, 부담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꾸준히 보고, 영어는 그런 것들보다는 EBS 연계 교재를 좀 더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명과학 1이랑 지구과학 1을 첨부 과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둘 다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개념을 바탕으로 응용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생명은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이라서 비유전 과목에서 속도를 좀 올리고 유전을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전 속도를 올리는 거는 이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간을 제일 풀면 속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유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관련 심화 문제를 많이 풀면 조금 유전 푸는 속도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생명과학에 비해서 EBS 연계 교재가 조금 중요한데, 지구과학은 이제 심화 문제라기보다는 생소한 자료가 나와서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서 EBS에 나오는 그런 사진 자료나 표, 그림 이런 게 중요해서 이걸 좀 자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지구과학이라고 완만하게 보지 말고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수 생활을 하면서는 생명과학은 현역 때도 좀 했어서 좀 저한테 쉽기도 했고, 지구과학이 워낙 생소한 자료들이 이제 관련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구과학을 거의 생명과학 한 2배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공부 방법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자다가 빗소리에 되게 한번 깼는데 새벽에 소나기 진짜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깼어요. 비 오면 이렇게 되게 좋게 많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못 오시면 어떨까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에 이렇게 공부법을 되게 많이 자세하게 많이 알려줬어요. 근데 한번 학생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공부 방법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 방법에 사실 이 방법만이 옳다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혹시 말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봄으로써 나는 이런 공부 방법을 하고 있고 이게 잘 맞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부로는 제가 이제 100점의 비밀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2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먼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다 끝났는데, 이번 기말고사 수학 100점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100점이 사실 맞기 되게 어렵죠. 수학 점수 100점이라는 거랑 사실 그 다음에 90점대 90점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90점대도 정말 잘한 거예요. 여기도 박수 한번 해요. 그러면은 내가 왜 90점을 맞았고 내가 왜 100점을 못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지 과연 95점에서 100점, 90점에서 95, 95에서 100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심화 문제를 내가 많이 안 풀어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100점을 못 맞은 걸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없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나 오늘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저런 말을 학원이나 엄마나 학교 선생님한테 했다. 지금 다 속으로 좀 찔릴 거예요.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렸어요. 제가 지금 한 13년, 14년째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끝날 때마다 엄청 많이 듣는 말이에요.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렸다. 모르는 문제는 없었는데 실수로 한 개 틀렸다. 너무 공감하시죠?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렇고 학생들 본인들도 그럴 거예요. 저거 내 얘기인데? 나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다 아는 거였는데 하나 틀렸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실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해서 그래요. 100점을 맞는다라는 얘기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100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100점을 못 맞는 경우보다 내가 아는 걸 틀려서 100점을 못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아는 것을 안 틀리는 과정,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것, 뭐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되게 끊임없이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학생을 알려주면서 100점을 되게 목표로 많이 아이들을 알려주는데, 그럼 당연히 저도 학생들한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게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 라고 많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실수한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요. 한번 예를 들까요? 이번 기말고사 때 더하기를 틀렸어요. 2 더하기 4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곱을 하면서 8이라고 내가 답을 썼어요. 2 더하기 6이 답인데.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채점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그냥 실수야 하고 다시 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한 번 더 내 입으로 말하고 글씨로 쓰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방금 같은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2 더하기 4를 8이라고 썼구나, 내가 덧셈을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실수로 틀렸구나가 아니라 내가 덧셈을 틀렸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지 다음에 비슷한 단계가 나왔을 때 덧셈을 할 때 조금 긴장을 하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예시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2 더하기 4를 본인 스스로 시험 시간에 입으로 읽는 거예요. 2, 4. 그러니까 구구단처럼 당연히 8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실수를 한 2-3번 반복을 하면 그냥 덧셈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내가 더하기를 할 때 곱으로 많이 계산하는구나 라는 걸 좀 손으로 써야 돼요. 틀린 이유를 직접 써야 돼요. 실수의 이유를. 그래야지 내가 이 부분을 많이 실수하는구나를 인지하거든요. 그걸 인지해야지 똑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실수의 예시들을 좀 많이 놓을 건데, 그 다음 첫 번째 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 거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나무 장작을 패려면 도끼 날을 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쓸 거라고. 막상 내가 문제를 그냥 바로바로 푸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수학 문제를 준비한다는 거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내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고 내가 어떤 배운 걸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꼼꼼하게 대부분 안 읽어요. 그냥 눈으로 쓱 읽고 이거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면은 사소한 조건을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도 엄청 많고, X를 구하라 그랬는데 Y를 구해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합을 구해야 되는데 곱을 구해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되게 첫 단계예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대부분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면 문제 좀 꼼꼼하게 읽어 라고 그러면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빨리 읽는 거예요. 그건 되게 엄청 큰 착각이에요.
문제를 빨리 읽는 거랑 꼼꼼히 읽는 거랑 사실 5초에서 한 10초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 5초 아껴가지고 내가 그냥 그 문제 틀린 건데 그 5초를 조금 더 투자하면 그냥 그 문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시험 시간 부족한 거는 내가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생각해내는 과정, 그 갭을 줄여야 되는 거지 막 문제를 빨리 읽고 계산하는데 암산하고 이런 거로 시간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고 구하는 거에 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본인만의 표시를 한다든지 까먹을 것 같은 문제 끝에 단 뭐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조건들에 동그라미 한 번 더 친다든지 이렇게 꼭 문제를 꼼꼼히 읽는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안 읽어서 틀렸다 그러면은 시험이든 어떤 숙제든 아니면 학교 테스트든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아서 틀림. 그거 안 쓰면 본인이 영원히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는 거 인지 못해요. 그냥 실수했어 라고만 인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꼼꼼히 읽고 혹시나 꼼꼼히 안 읽어서 틀렸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지 실수할 가능성이 엄청 줄어들어요. 글씨 엄청 중요하죠. 근데 제가 여기 또박또박이라고 썼는데 사실 또박또박 쓴다기보단 내가 구별할 수 있게 분명하게 쓰기만 하면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숫자를 쓸 때 1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면 1이라는 거랑 되게 엄청 많이 헷갈려요. 다음에 이제 고등수학을 하면서 복소수에서 i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 i라는 기호랑도 엄청 많이 헷갈려요. 또 숫자 9, Q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글씨를 또박또박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박또박 쓴다라는 거에 조금 더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은 글자의 자간을 넓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글 타이핑하면은 글자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을 넓혀야 돼요. 1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이 사이사이를 넓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글씨를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좀 글씨의 간격을 넓히면은 내가 설령 글씨를 조금 흘렸었더라도 잘못 볼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글자의 간격을 조금 멀리 쓰고 이런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문제라고 대충 풀지 않는다. 학생들이 쉬운 문제 보면은 이거 아는 문제야 그러면서 막 대충 풀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대충 풀어야지라 그러면은 계산 틀림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아는 문제라도 끝까지 정성껏 풀어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내가 실수를 안 해요. 저희가 이제 학생에서 계속 수업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똑바로 앉아서 풀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길에서도 풀고 이렇게 컵 대고도 풀고 되게 많이 하는데 똑바로 앉아서 풀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풀면은 신기하게도 계산 실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그래요. 바른 자세에서 풀어야지 실수가 줄어요. 근데 내가 아는 문제라고 방심하고 대충 풀고 이러면은 일단 약간 마인드 자체가 거만해져요. 거만해지면 그냥 안 틀린 문제도 틀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는 문제라고 절대 대충 풀면 안 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똑같은 3점짜리 문제, 똑같은 4점짜리 문제예요.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똑같은 나의 정성껏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문제라고 대충 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 체크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문제를 꼼꼼히 읽는다에서도 했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막 미지수를 세워가면서 풀 때 내가
어떤 구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건데 미지수를 만약에 x를 어떤 걸 써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계산해서 결국 x가 나왔어. 근데 사실 답은 뭐 10 빼기 x를 답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갖고 그냥 x를 답으로 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쵸? 제 학생들 좀 끄덕끄덕 공감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를 쓰기 전에 내가 구하는 게 이게 맞나를 한 번 더 딱 보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맨 끝에 물음표 전에 한 마지막 한 두세 단원만 읽으면 되거든요. 뭐를 구하시오, 뭐 철수가 간 거리를 구하시오 이랬는데 내가 미지수를 뭐 영희가 간 거리를 x라고 놨어. 그럼 뭐 10 빼기 x를 답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x를 그냥 바로 써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읽기 답 딱 체크하기 전에 한 1, 2초만 투자해도 이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답을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체가 습관을 되게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답을 체크하기 전에 한 번 더 문제를 보고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답이 맞는지를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못 보진 않았는데 3을 답이라고 내가 구했어요. 근데 3이 보기에 2번에 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3번을 체크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보기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내가 구한 답이 그 보기가 맞는지. 그래서 답을 체크하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된다. 이것도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엄청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익숙하게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한 작년부터 조금씩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할 때 가장 처음에 접근하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는 인터넷 레시피를 막 찾아보면서 해요, 저는. 유튜브도 보고 이런 레시피를 보고. 근데 집에 엄마가 가서 김치찌개 끓이는 거 보면 레시피 안 보죠. 그냥 냉장고 딱 열고 이 정도면 김치찌개 끓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냥 바로 끓이죠. 엄마는 김치찌개를 되게 익숙하게 잘 끓이는 단계고요. 저는 그냥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단계예요. 학생 문제 푸는 것도 내가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랑 익숙하게 되게 잘 푸는 거랑 차이가 엄청 커요. 어쩌다 내가 풀었다 맞았어. 근데 어쩌다 똑같은 문제인데 다음에 풀면 또 틀려. 이런 건 그냥 내가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많이 반복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항상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단계예요. 이게 되려면 복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이미 되게 엄청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집을 다양하게 푸는 것보다 하나의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내가 푼 문제를 또 풀고 이런 문제를 또 풀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내가 정말 무조건 잘 풀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내가 한 10번 풀었는데 한 3번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봤던 문제니까 나는 아는 건데 틀렸어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틀릴 만한 문제였어요. 그럼 그런 문제는 한 30번, 40번을 풀면서 40번을 풀었는데 내가 이건 한 30번을 맞추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이상이 되어야지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되게 잘 맞출 수 있겠죠.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단계까지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를 되게 엄청 많이 고민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실수를 정말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마인드만 바꾸면 정신만 차리면 시험 시간에 집중만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실수에 지금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평소에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해야지 실수가 되게 고쳐져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대부분 학생들처럼 다음 시간에 집중해 그러면 안 틀릴 거야. 엄마한테 다음 시험은 집중해서 내가 실수 안 할게요. 그리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 똑같은 실수 똑같이 해요. 실수를 고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문제 꼼꼼히 읽고 글씨 또박또박 쓰고 쉬운 문제라도 대충 풀지 않고 정성껏 풀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거 내가 고치기 어렵다가 아니라 노력을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시험에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실수를 단 한 문제도 안 하기를 정말 바랄게요.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는 문제를 틀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학생들의 그 억울해하는 표정도 알고. 그런 걸 정말 줄이고 차라리 똑같이 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내가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틀렸다가 되면은 억울하진 않죠. 근데 다음 시험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억울한 경우를 안 만들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만 안 해도 100점이 엄청 많아질 거고요. 실수만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점수 좋은 우등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2학기 시험은 꼭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끝나고 나서 바로 앞으로 오셔서 개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별 질문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고 코로나도 심한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번 방학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 거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